네, 반갑습니다. 전 지나갔어요. 네.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이제 너무 심각한 주제예요. 너무 벅찬 주제고 그래갖고.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아서. 네. 그 주제 안에서는 뭐 상당히 좀, 이론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막스주의라던가,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이제 길드사회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뭐 그런 주제들이랑 연관된 이런 이야기도 사실 오늘 그 제목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지금 현실이랑 좀 밀착된, 저는 일단 밀착됐다고 생각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시간 동안 좀 자유롭게 좀 주제를 확장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프리젠테이션 만들까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 자체가 제가 무슨 이렇게 막 확정된 그런 내용들을 주입하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저 자신도 굉장히 막 가설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막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드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다른 사회를 꿈꾸는 거잖아요. 대한 사회라고 하면 지금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출발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부터 알아야죠. 여기서 한 발짝을 떼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디 발 딛고 있는지 그게 명확해야 동서남북도 명확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옛날 운동권들이 여러분들 뭐 전설처럼 들은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들 80년대에 무슨 논쟁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들어보셨습니까? 사구체 논쟁이라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학 용어인지 사구체가 사회 구성체라는 그런 말을 갖고서는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전두환이 이렇게 막 대통령을 하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그거를 뭐 반봉건 사회니 무슨 반자본주의 사회니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사회니 막 그런 지금 들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그런 얘기들 갖고 막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운동권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경찰이랑 싸운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좀 쓰잘데없는 논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었죠. 왜냐면은 이 군부 독재에서는 어쨌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면은 역시 지금 우리가 이 갇혀있는 이 사회의 성격이 뭐냐. 이 사회의 성격이 뭔지 알아야 거기서 지금 짝 먹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고 저 세력을 우리가 공격을 해야 뭔가 혁명이 됐든 개혁이 됐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논쟁하는 거는 신자유주의가 끝났냐, 안 끝났냐, 신자유주의 연장에서 계속 살고 있느냐, 그게 지금 치열한 논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책들도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 읽히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끝났다라는 입장에 있는 책들 혹시 읽어보신 책들 중에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있으십니까? 지나가세요. 네?
제가 이제 번역한 저자 중에 이런 분이 있거든요. 낸시 프레이저라고 미국의 여성 정치 철학자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분 책이 여러 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얇은 팜플렛 성격의 책이 있거든요. 낡은 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낡은 것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그게 이분이 한 얘기가 아니라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막스주의자가 한 말인데 그거를 이제 제목으로 했죠. 근데 거기서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옛날 것, 낡은 것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일단 끝났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끝났느냐? 당연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죠. 다만 지금이 끝났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보통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권위기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권위기. 그러니까 옛날 왕은 죽었는데 새 왕이 아직 등극을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세자든 누구든 왕이 되면 되는데 유럽에서는 뭐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투표로 뽑고 막 제후들이 투표로 뽑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 황제가 죽었는데 아직 새 황제가 뽑히지 않은 그런 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때를 권위기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이 딱 이런 시기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안 끝났다는 입장도 있어요. 제가 번역은 안 했는데 저기 무슨 해제를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저자가 2명이에요. 나르도라는 사람이랑 한 명 이름 잊어버렸다. 그 책 제목이 내전, 대중혐오, 법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표지가 시커매요. 그리고 책 제목도 이렇고 저자도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이긴 한데 한국사에 이렇게 막 스타처럼 알려진 분들은 아니라서 이 책 처음 나와서 해제 써달라고 그랬을 때 몇 권이나 팔릴까 싶었어요. 근데 이 책이 무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누구 덕분에? 요새는 그게 몇 권 팔리니까 베스트셀러입니까? 이 책은 한 몇천 부 나갔을 겁니다. 네. 다 윤석열 덕분이었어요. 내전이 들어가고 12.3 이후에 갑자기 저기 알라딘 이런 데 베스트셀러 뽑히고 그랬어요. 이 책의 입장이 그러니까 프레이저는 2010년대에 등장한 트럼프라든지 이런 극우 포퓰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권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은 신자유주의가 아닌 거죠. 신자유주의 이후의 질서를 막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등장한 세력인데 다만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질서가 신자유주의보다 더 못한, 더 퇴행한 질서. 그렇게 보는 게 프레이저 같은 사람들 입장인데 계속 이름 생각. 이 다르도 같은 사람, 이 사람 이제 프랑스 정치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극우 포퓰리즘이 신자유주의의 일부라는 입장이에요. 신자유주의의 한 흐름, 일종. 뭘 갖고 주로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내전. 요 책 제목이에요, 그대로. 내전, 대중혐오, 법치. 이게 다 이제 윤석열이 좋아했던 거거든요. 내전, 대중혐오, 법치. 근데 신자유주의 중에 특히 이거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하이에크라고. 오스트리아 출생 영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 하이에크 들어보셨죠? 프리드리 폰 하이에크. 이 사람 책은 알라딘 이런 데 쳐보시면은 다 자유기업원이라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나왔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신처럼 모시는.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얘기했던 것들이 요 키워드로 묶일 수가 있어요. 특히 요 책의 저자들이 강조한 건 내전이라는 건데 요게 잘못 이해하면은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내전이나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내전을 곧바로 의미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랑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전은 인민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의 내전이에요. 왜 싸움을 붙일까요? 그렇게 분열하지 않으면은 계속 정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도록 관심을 분산시키려면 지네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제가 조야하게 지금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거든요. 분할 통치 전략 뭐 이런 건가요? 네, EJ 뭐 다 그런 겁니다. 네. 이거를 원래 이제 푸코가 1970년대에 한 건데 그걸 키워드 삼아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주의나 이런 게 신자유주의랑 별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로 다 통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거리에서 아이스라는 집단이 막 다니면서 서류 없는 이민자들 막 잡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요 틀에서 보면 그게 내전이에요. 예. 인민들끼리,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이랑 그런 이민자인 시민들을 서로 대립시켜갖고 그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 이런 게 일관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쪽이든 다 일리가 있고 지금 한창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퀸 슬로보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퀸 슬로보디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랙 캐피털리즘이라는 책이 번역된 저자거든요. 이 사람이 책이 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자유주의라던가 최근에 경제사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꼭 읽어봐야 될 저자예요. 퀸 슬로보디안이라는 학자.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낸 책이 책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지금 트럼프주의라는 게 뭐냐? 하이에키한 니오리버럴리즘이라는 게 그 사람 해석이에요. 네. 하이에키한 신자유주의다.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소개된 이제 좌파는 아닌데 불평등 이런 거 많이 연구한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학자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내셔널 마켓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뭐냐? 내셔널 마켓 니오리버럴리즘이 아니지. 그냥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그냥 마켓 리버럴리즘이면은 니오리버럴리즘일 텐데 그게 아니라 앞에 내셔널이 붙었어요. 국가적인, 국민적인. 네. 국내에는 가령 홍기빈 선생 같은 경우가 국가 자본주의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네.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2기 집권하자마자 판때기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오늘도 저기 하나 날렸죠. 관세 다시 25%로 할 거라고. 그 행태는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는 행태예요. 네. 그런 식으로 국가가 그 전 세계적인 교역을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소련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네. 전혀 신자유주의랑 상관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쪽 맞죠. 특히 이제 내셔널 마켓 리버럴리즘 같은 게 딱 틀에 맞는 것 같죠. 국가 자본주의라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전이란 틀로 얘기하고 또 트럼프 보면은 사실은 관세 이렇게 막 장난질 치는 거의 출발점이 국내에서 뭘 했죠? 집권하자마자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로운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항상 하는 윤석열도 했던 감세를 했죠.
네. 일단 감세 때리고 그러고 나면 물론 이제 감세는 당연히 부자 감세입니다. 네. 부자들일수록 더 감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금을 줄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가 재정이 모자르겠죠. 그 모자른 걸 다 뭘로 메꾼다는 거예요? 그걸 관세로 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처음에 이제 구라쳤죠. 여러분들 이제 세금 안 내시고 저 중국 놈들, 한국 놈들 이런 애들이 이제 평소에 미웠던 얘네들이 이제 세금 낼 거다. 이제 다 구라였죠. 물론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는 건 맞지만 세금을 내는 건 미국의 수입업체가 이제 세금을 내요. 미국 국민들한테는 물가 상승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아무튼 감세를 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또 신자유주의죠. 애매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어느 쪽 입장에 더 가까울까요? 제가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람 책은 제가 번역을 했고요. 여기는 해제를 썼어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네. 해제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쪽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딱 정답이라고 보진 않지만 저는 이쪽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논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거. 그런데 제가 신자유주의 끝났다라는 쪽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유주의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구상의 생생한 사례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염두에 둔 거는 한국사회입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2026년 한국사회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신자유주의의 절정기 사회이지 뭐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말고 그런 사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물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논쟁처럼 신자유주의 이미 끝났다. 이미 다른 질서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도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그 AI 올인 정책 같은 게 탈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왜 그렇죠? 국가가 다시 돌아왔어요. 사령관으로. 신자유주의 시기의 사령관은 국가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전체 투자를 조절하는 사령관 역할을 누가 하죠? 신자유주의에서? 그냥 시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느 시장이죠? 금융시장입니다. 시장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전체 시장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모든 투자 같은 거 결정하는 한마디로 거시경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게 금융시장이 되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국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AI라는 산업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벌이랑 직접 국가가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뭐 애로가 뭐냐? 우리가 뭐 원전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실은 박정희 때, 전두환 때 했던 우리나라 국가에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 그냥 우리나라라서 부활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동참해서 그 모습이 작년 말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했다가 막 조중동에 완전히 이단으로 찍히고 그럴 수 있는 게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실이 됐다. 요거를 좀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한국도 신자유주의에서 한 발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더구나 비슷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도 미국이랑 비교하고 유럽 국가들이랑 비교해도
한국은 가장 지금 신자유주의 절정 파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네? 네. 그거랑 연관된 얘기입니다. 네. 주식 있으세요? 여기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 말 아시죠? 경제적 자유. 네. 들어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 20대, 30대에게 가장 선한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답을 안 해도 마음속에 마음 깊숙이 품고 있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1980년대나 90년대였으면은 굉장히 막 추상적으로 그날이 오면 막 얘기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명확하죠. 그 자리를 이제 경제적 자유가 차지하고 있어요. 영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파이낸셜 프리덤이고요. 재정적 자유죠. 금전적 자유. 네. 그래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려면 무슨 정당을 지지하고 무슨 조합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이 경제적 자유를 각 개인이 확보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확보하는 거죠? 자기 개발을 하고 경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전 대중혐오 법칙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들이 전작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 합리성이라는 전작인데 그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 책에서 푸코의 이론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의 절정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이 기업이 되는, 기업이 원래 하는, 자본이 원래 하는 행동이 모든 개인의 내면화된 그 스스로 이게 정말 바람직하고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 그 길로 가는, 이게 신자유주의의 완성이다. 그 책에서 분석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로 보면은 지금 한국에 50대, 60대도 아니고 창창하게 앞으로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20대, 30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신자유주의가 끝나긴커녕 거의 최고 절정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누가 문재인 정부랑 이재명 정부를 비교해봐라. 더 나아가서는 노무현 정부랑 이재명 정부를 비교해봐라. 어느 쪽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재명 정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정책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문재인은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진보 세력의 모든 정책을 다 베껴갖고 2017년 대선 공약집에 다 넣었어요. 그 2017년 대선 공약집 보시면은 2000년대에 민주노동당이 얘기했던 게 고스란히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는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처음에 깨작깨작하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거에 올인을 했다가 이제 판이 다 엎어져 버렸죠. 결국은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은 사실은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좋은 얘기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 실현시켜야 될 요 한국 사회라는 풍토, 여기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일단 진보표까지 다 모아갖고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좋은 얘기는 다 했다가 집권하고 나서 다 엉망으로 만드니 문재인 정부만 망한 게 아니라 정책을 빼앗긴 진보 세력도 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정책만 했었던 거라고
헛짓거리 했었던 거라고 이제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렸죠.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뭐 중도 실용주의 얘기하고 등등 사실은 이제 저랑은 거리가 먼 정치 세력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집권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지형에 있는지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5년 동안 해야 될 그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아까 방금 하신 얘기 있죠? 코스피? 네. 5천. 벌써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대립구도를 이거로 보고 있는 거죠. 부동산 대 주식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80년대 운동권이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한국 자본주의를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가 이제 신자유주의 절정기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흠뻑 절어 있는 한국 사회 대중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한국인의 마음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내가 부동산이 있든 없든 주식을 해서 지금 계속 날려먹고만 있든 뭐 하든 마음속에는 결국 두 개의 진실밖에 없어요. 한국에 보수와 진보가 있다? 한국에 보수의 진보 없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있을 뿐이에요. 네. 민주당은 진보고 국민의힘은 보수다? 아니죠. 둘 다 이 토대 위에 떠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쪽이 그나마 나은 쪽. 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이제 찾고 있는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건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의자를 하나 꺼내볼게요. 한 분 더 오셔서. 저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봐요. 이 부동산이 지금 한국에서 나쁜 문제, 가장 급하게 없애야 될 나쁜 문제 핵심이라고 보는 거는 정확하게 본 거라고 봅니다. 자, 맨 앞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전 국토가 피라미드로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이제 한국의 지역이 어디죠? 네. 서울이 아니라 강남이죠. 강남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네. 요 세 개가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서울에 또 다른 지역이 있죠. 어디죠? 마용성. 마용성. 마용성의 특징이 뭘까요? 민주당과 한강이 흐른다는 거죠. 서울에서 한강변. 보시면은 서울에서 한강변은 강남에서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 덩달아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요. 한강이 보이지 않는 서울은 안 올라가요. 은평, 구로, 금천, 성북, 노원, 도봉 절대 안 올라갑니다. 서울도 이미 피라미드로 이제 쪼개졌어요. 그 다음이 경기도. 경기에 이제 신도시라던가 이런 데. 그 다음에 쭉 이제 각 지방 광역시들이 있고, 지방 소도시가 있고, 버려진 농촌이 있고. 이렇게 전 국토가 구조화돼 갖고, 한국의 계급은 정확하게 이 중에 어디에 두 채 이상 혹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계급 계층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계급 계층의 재생산 토대가 되고 있어요. 요게 한국 자본주의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그리고 지금에 와서 완성된 아주 극복하기 힘든 계급 계층 구조예요. 그게 어디에 다 응축돼 있냐? 부동산에 응축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신자유주의 시기에 지휘해 온 게 누구죠? 그게 방금도 제가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금융이에요. 주로 이제 은행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금융이라는 건 돈이 도는 거죠. 네. 경제의 미래의 방향, 투자 같은 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금융에서 한 거고, 근데 그게 다 한국에서 최근 20, 30년 동안 어디에서만 돈이 돌고 있었다? 예, 여기에서만 계속 돌고 있었다. 그 얘기는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봐도 이 구조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들 뇌관과 같은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돈이 돌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AI라든지 이런 산업 투자를 거기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응축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도 부동산에 아직까지도 영원히 이렇게 붙들려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까운 이유랑 좀 먼 이유가 같이 있다고 보는데, 가까운 이유는 일단 한국이 아까 잠깐 나왔던 2008년을 안 겪었어요. 그게 가까운 원인으로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부동산 중심으로 돈이 돌다가 한번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특히 뼈저리게 경험한 게 지금 미국의 M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네. 우리가 MZ 할 때 그 M세대. 대략 한 80년대 초쯤 태어난 그런 분들이 2008년 위기 벌어질 때 미국에서 대학 다니거나 아니면은 막 졸업해서 사회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동산이 한번 무너지는 걸 보고 이 체제는 나에게 인간다운 삶,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체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맘다니예요. 네. 맘다니 같은 사람이 갑자기 무슨 정책 좋게 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마치 한국의 86세대 같은 세대가 미국에 이제 뿅 나타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정계에 진출하고 하면서 맘다니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걸 안 겪은 거예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이때 세게 당해서 우리나라 97년 IMF 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사회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IMF 위기도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위기였으니까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우리를 이건 안 겪었어요. 중국 덕분에. 네. 비껴났어요. 물론 요 당시 잠깐 경제가 안 좋았던 적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각하와 중국 경제가 아주 이제 힘을 발휘해갖고 우린 비껴났죠. 요게 이제 하나고, 더 먼 이유를 찾는다면은 한국 사람들의 평등주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데요. 네. 한국 사람들의 평등주의. 한국 사람들이 그 어느 사람들보다 평등주의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요 역설적인. 왜 그럴까요? 이게 저는 사실은 멀리 올라가면은 농지개혁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농지개혁 성공한 나라예요. 지주를 없애고 다 소농에서 이제 출발한 거거든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니까 다 이제 소농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도시에 이제 막 돌아다니는 실업자가 아니면은 농촌에서는 다 같은.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국가의 어떤 정책을 통해, 분배 정책을 통해 다 똑같은, 농지도 이제 부동산이죠. 거기에 기반한 양반도 없고 뭐도 없고 너나 나나 다 비슷한 그 상황을 한 차례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시로 막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뭐가 이제 한국에 되냐면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뭘 했죠? 한국의 특유한 분양제도를 하게 됐죠. 네. 그 정부가 만든 통장 이런 데 돈 계속 입금하면은 추첨해갖고 새로 아파트 지으면은 거기 한 분양 받는 거예요.
그럼 뭐 은행 대출을 받든 뭘 하든 해서 거기 계속 살면서 딱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있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마용성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십억 자산가가 된 사람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똑같이 이제 한국의 국민이고 국가의 정책에 의한 건데 한 사람은 로또를 맞고 나는 못 받았네. 그럼 당연히 네. 나도 언젠가 똑같은 그 운이 튀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밑에 깔린 심리는 분명히 이제 평등주의인데 이런 심리들이 이 게임에 몰려들었을 때 만들어 놓은 결과는 이 강고한 계급 구조가 되는 역설 속에 지금 한국 사회가 갇혀 있어요. 네.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돌고 있는 자금과 에너지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된다? 네, 주식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내걸었던 구호가 뭐 코스피 5천 내걸었는데 너무 빨리 실현이 돼버리고 네. 특히 이 게임에 지금 입장을 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이 게임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호주머니 벅차고 더군다나 이 구조 때문에 나는 평생 해봐야 이 삼각형에 맨 밑에서 맴돌다가 이제 살다 죽겠구나 라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네, 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특히 주식에서 경제적 자유의 해방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이면서 마음의 지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파와 주식파가 있다. 네. 그 부동산파를 굳이 말하면은 이게 보수파다. 보수파라는 게 원래 그거잖아요. 일단 어찌 하다가 내가 뭐를 일단 점유를 했어요. 네. 그거 덕분에 좀 편해. 살만해. 쟤네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어쨌든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 결정하는 사람들이 보수파거든요. 네. 유럽도 그랬잖아요. 귀족들이 보수파였잖아요. 귀족들이 왜 보수파였죠? 네. 내 먼 조상들이 옛날에 깡패짓 해갖고 그 농장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 계속 물려받으면서 귀족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행동을 했던 게 보수주의고 보수파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동산에 모인 이 한국 사회 현실과 온갖 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적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파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주식에서 혹은 이제 더 나아가면 코인까지 이제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특히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보수파랑 대비하면 저는 자유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생명 연장해갖고 절정을 구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양날개예요. 한쪽 좀 더 심각한 병든 날개고 여기는 그나마 좀 나은 날개. 어쨌든 두 개 다 신자유주의 날개.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요 에너지를 주식시장으로 갖고 가서 이거를 AI랑 연결시켜 갖고 미래를 열겠다 뭐 지금 등등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요 둘 중에 어디에 지금 속해 계십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아닌가요? 주식도 없어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국 사회 희망이 없는 사람들. 네. 발 디딜 곳이 없는 사람들. 네. 신문을 펴보세요. 두 개의 세계관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 이거를 저는 직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보정당 망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뭐 선거 전술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요 질서가 좀
그 완전히 단단하지가 않았어요. 조금 흐물흐물했어요. 그때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엔 2010년대에 완전히 한국 사회에서 굳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실은 진보 정치 세력이 개입을 해서 뭔가 흐트리거나 뭐 다른 길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단순히 선거 대응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질서가 굳어졌기 때문에 네, 결국 아웃돼 버린 필요가 없는 이 상황을 직시를 해야 진보 세력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대안이랑은 완전 상관없는 네. 대안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최소한 세 번째 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파랑 자유파만 있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둘만 있으면요, 실은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나쁜 거는 좀 조지고 그래도 덜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것조차 실은 한국 사회에 두 개의 세계관만 있으면은 저는 실현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수파를 제압해야 되잖아요, 자유파가. 네. 근데 사실은 걸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부동산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주식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세대들도 부동산이 그냥 자기한테 지금 없을 뿐이지, 주식 투자를 잘해갖고 돈이 많이 생기면 당장 뭘 하려고 하죠? 네. 은행 대출 받아서 마용성 아파트부터 사야 되는. 사실은 둘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갖고 여기로 가겠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못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선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가 이쪽으로 한국 사회 에너지를 몰아가야 된다는 거 안다면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 양도세 뭐 이런 거 건드리는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현실화를 해서 당장 강남이랑 마용성 아파트 세금을 확 올려갖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는 거죠. 올해 6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 유권자의 최소 60%가 부동산 보수파입니다. 여기 끼지 못한 사람들이 다 쫓겨났기 때문에 인구 구성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6대 4로. 그러니까 이쪽을 척치면은 아무리 저쪽에서 막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도, 나경원 같은 사람이 나와도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요 두 선택지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냥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더 한 발짝 어딘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 눈에 안 보인다. 없는 거에 지금 이름을 붙여야 돼요. 답답하죠. 없는 거에 어떻게 이름을 붙이죠? 가설적으로 이름을 붙이면은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소한 세 개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수주의, 자유주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사실은 사회주의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회에 없어요. 뭐 없는 얘기를 하려면은 뭐 한 학기 동안 떠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어쨌든 없어요. 그리고 여기랑 이제 운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운을 맞추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만의 이제 사정이 있는 거죠. 네. 사회주의를 하면은 듣자마자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두 음절만 바꾼 건데 사회파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네. 그래서 저는 사회파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딴 얘기가 아니다. 일반화된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없어요. 이게 이제 유럽이랑 다른 거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하고도 달라진 거죠. 미국은 M세대 때문에 갑자기 이 축이 생겨버렸어요. 네. 한국은 지금 이 축이 없다. 이 축을 맡아야 될 세력이 있긴 있어요. 민주노총도 있고, 망하긴 했지만 진보정당들도 있고. 근데
요런 축을 형성할 정도로까지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뭔가 실체가 없는 거죠. 자기 힘을 형성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가장 풀어야 될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냥 추상적인데 왜 사회파가 시급하게 필요한지 그거를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새해가 밝아오고 나서 지금 우리가 겪어온 사건이 뭔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지금 1월 달이 안 지났거든요. 2026년 1월이 안 지났는데 그 전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납치를 당하고 이란에서 정부가 발포해갖고 3만 명이 죽고 미국에서 백주 대낮에 공권력이 총을 쏴갖고 그것도 백인 시민을 2명 지금 죽였어요. 이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울 텐데 하지만 전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날 받아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망 선고가 약간 유예 기간이 약간 길죠. 10년 뒤에 죽을 거다. 지금 한 20년 뒤에 넌 반드시 죽는다. 선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를 수가 없어요. 이미 선고가 됐고 제깍제깍 가고 있는 문제가 최소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은 전망을 할 수 있어요. 험하고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이 문제들은 지 알아서 이 시간표대로 점점 더 험해질 거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면 되는 최소한 3가지가 있다.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후위기. 이 강좌에서도 다른 분이 요 말씀 이미 하셨다고 들었고요. 요거랑 마찬가지로 날 받아놓은 문제들이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저출산이라고 얘기되는 인구 문제고, 요 인구 문제의 이면에는 출산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초고령화가 되면 닥칠 수밖에 없는 돌봄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동전 양면이죠. 그래서 인구 돌봄 위기라고 하겠습니다. 3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나를 받아놓은 게 아니라 이미 쓰러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AI 문제입니다. AI 로봇. 그리고 결국 이거는 이제 일자리랑 관련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사회파가 없으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같은 한국 사회에 2개의 세계관만 지배하는 보수파와 자유파만 지배하는 한국 사회라면은 요 분명하게 전개되어가는 요 시계침이 예외 없이 앞으로 향해가는 요 위기들 속에서 한국 사회가 다른 어느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심각하게 붕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요 세 개를 짚어보면서 왜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지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이거든요. 기후위기는 이제 어떨까요? 일단 국제기구들에서 이렇게 연구 끝에 지금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죠. 2050년까지 뭐 해야 되죠? 네, 탈탄소
요거를 원래는 이렇게 해야 이번 세기 안에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상승된 기온의 그 범위를 1.5도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원래 시나리오인데 지금 어떻죠? 거의 지금 1.5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요거를 해도 21세기 안에 2도나 뭐 그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미 뭐 다 끝났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이 시안을 앞당겨 갖고 탈탄소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기후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탈탄소화를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네, 전기 생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뭘 없애야 됩니까?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 에너지, 그리고 그게 발전으로 가면 이제 석탄 발전소 이런 거 없애야 되죠.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뭡니까? 네. 전 세계는 미국을 빼고 다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이제 핵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핵발전에 비판적이긴 한데 지금 있는 핵발전소를 일부러 없애가면서 그거를 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확대하는 걸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책 입장을 바꾸면서 하겠다는 건 뭐죠? 네. 핵발전소를 새로 더 짓는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둘이 서로 제로성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지금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도 나온 것처럼 만들어 갖고 실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얘기하죠? 네. 최소한 10년은 훨씬 넘어야 돼요. 네. 반대로 재생에너지는 어떻죠? 내일이라도 태양광 패널을 깔면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는 여기에만 올인하려고 하고 조중동 같은 데서 막 이거 얘기하고 이게 다른 사회보다 얘기가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핵발전 마피아라는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 한국 사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힘을 발휘를 못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에 두 개의 세계관밖에 없다. 부동산과 주식. 결국 그겁니다. 부동산 보수파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네. 금싸라기 같은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돼요. 못하는 거죠. 네.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이거를 태양광 패널 깔면은 논밭 위에다가 깔아야 되니까 혹은 산에다 깔아야 되니까 농업을 망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거기다 깔아요? 실은 도시에다 깔아야 돼요. 옥상에다 깔고 주차장 위에다 깔고 도로 위에다가 다 천정 넣어갖고서는 거기에 패널 놔서 하고. 근데 도시에 절대 못해요, 한국 사회에서. 왜 그렇죠? 집값 떨어지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에 두 개의 세계관만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축이 있어야 된다. 가령 제가 생각하는 사회파는 그런 겁니다. 협동조합이죠. 네. 이게 농촌이든 도시든 자기 지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경관이라던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거기서 뭔가 수익이 생기면은 같이 나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지역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집값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주차장 위에 패널을 깔아갖고 전력을 생산하자, 그 수익을 같이 나누자, 그렇게 논의를 하고 결정할 때 저는 그게 이제 사회파, 제가 사회파라고 생각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은 분명히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축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구 돌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출산, 초고령화 이런 현실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일본 영화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플랜 75라는 영화 있어요. 네. 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가 부동산 보수파와 주식 자유파의 세상으로 최소 10년 동안 계속 가면은 도달하게 될 미래가 이 플랜 75가 그리고 있는 일본의 근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플랜 75가 뭐냐? 75세가 넘으면은 국가의 복지 담당 직원이 전화를 걸어요. 네. 그 친절하게 묻는 거죠. 더 사실래요? 아니면 편히 가실래요? 그게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복지 프로그램. 얼마 안 남았네. 이게 왜 필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고령화가 되면 초고령 인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뭡니까? 네. 단순한 잉여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 정책을 통해 세금을 빨아먹는, 세금 먹는 하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국가를 힘들게 할래. 지금 20대, 30대들이 세금 내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네? 안락사 기술 같은 거 발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연명치료나 이런 것을 거부를 하고 안락사를 하는 게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면 그게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주는 더 좋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진보나 리버럴한 입장 가진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구 돌봄 위기를 대입하면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 버려요. 안락사 기술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자본주의 국가가 선택할 방안이 뭐냐? 이게 결코 공상과학이 아니란 거죠. 무상으로 안락사를 해드릴 테니까 돌아가셔 달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만 있으면, 부동산 세계관과 주식 세계관만 있으면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일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더라도 일단 사람을 계속 살리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깔려 있으려면은 세 번째 축이 있어서 이들이 뭐 사회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주도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딴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려는 이 무시무시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네. 상상을 좀 해볼까요? 네. 여기 75세까지 될 때까지 많이 남은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 문제로 잘 안 알았죠. 네. 저희 주인장이랑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그런 고령이 될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요동치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실은 75세가 넘어도 이 전화가 안 오는 거거든요. 세금을 못 내고 지금 의료 지원이라던가 기초노령연금이라던가 혹은 기초생활보장이라던가 이런 걸 받는 사람들한테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네. 내가 지금 강남에 아파트 여러 채 있어서 이렇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 90세 노인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여기서 이미 인간의 존엄성은 성립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노인이 될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인간에 대한 가치라던가 삶에 대한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라 뭘 해갖고 전화가 안 올 75세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아무튼 뭐 이게 전혀 공상과학이 아니라 10년 안에 우리가 맞부딪히게 될 현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결국은 인간의 일자리, AI랑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GI는 또 들어보셨죠? AGI. 사실은 뭐 AI와 관련돼서 굉장히 환상적인 얘기들 하는 거는 AI 일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요 얘기죠. AGI. 범용 인공지능.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들이 막 만들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돈 끌어 모아갖고 AI 버블이 일어나느니 뭐 터지느니 마느니 하는 거 핵심에는 AGI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AGI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나오는 건지 아닌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인간은 뭐 이미 2, 3년 안으로 지금 빨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반반인 것 같고요. 그런데 AG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영역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누가 보더라도 한 10년 안에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기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거라고, 아니 발전할 게 이제 아예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새 뭐 하나 발표했죠. 뉴스 보셨어요? 아틀라스. 그 뉴스 영상 보셨습니까? 그 시연회 하는 거? 엄청 자연스럽죠. 네. 저 정도면은 현대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사람이 하는 동작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실제 2년 후에 당장 울산 공장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투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절대 안 된다. 노동조합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또 정말 조건 반사처럼 조선일보에서 노동조합이 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또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의 비슷한 때에 일론 머스크가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대담한 내용이 전 세계에 막 퍼졌어요.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예전 같으면은 공상적인 막스주의자들이나 할 것 같은 얘기를 12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그 채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곧 있으면 화폐 없는 사회가 될 거다. 이게 막스주의자들이 얘기한 공산주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를 다 AI와 로봇이 대체할 거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 내지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또 용어를 얘기를 했는데 보편적 고소득의 사회가 될 거다. 그냥 먹고 살려고 조금씩 기본소득 주는 게 아니라 고소득을 다 이제 주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상실될까봐 이제 공포에 휩싸인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있고, 저원 반대편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빅테크 거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느 쪽이 더
현실 같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둘 다 진실의 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목표 종착지가 100년 뒤가 될지 아니면 뭐 한 세대 뒤가 될지 정말 그 인간이 얘기한 것처럼 10년 안쪽에 될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10년 안에 실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인간을 퇴출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AI랑 로봇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년 안에 인간이 다 AI랑 로봇으로 대체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죠? 퇴출될 수 있는데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인간과 로봇이 경쟁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로봇이 경쟁하는. 각 산업마다 산업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병목을 형성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본이 틀어주고 있으면은 나머지 산업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완성차 업체, 조립 공정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사실은 8, 90%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온갖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에요. 근데 실은 그 업체들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 글로비스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소업체들이죠. 대기업들은 다 조립 공정을 장악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에요. 이런 구조가 다 각 산업마다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틀라스처럼 조립 공정에 자동차 조립 공정에 로봇이 투입되듯이 각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영역에는 AI와 로봇이 실제 적용이 돼서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무인 공장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무인 공장은 전체 산업으로 다 확산돼 갖고 다 인간이 쫓겨나는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10년 한 세대 안에서는 과도기가 있을 거다. 어떤 과도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성차 업체 말고 실제 자동차 산업의 88, 90%는 부품 생산하는 업체다. 거기는 인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 산업을 통제하는 그 구간에서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가격이죠? 인건비 최대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로봇이 싸지면 싸지는 만큼 부품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는 절대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달라고 파업도 못해요. 파업하는 순간, 그래, 알았어. 누구 투입하면 돼요? 얘를 투입하면 돼요. 저는 자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로봇은 가장 발전된 로봇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로봇은 뭘까요? 로봇보다 싼 인간입니다. 로봇보다 싸지만 로봇과 마찬가지로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이야말로 자본이 가장 사랑하는 로봇이에요. 네. 그런데 전 세계 업체 중에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아틀라스를 만들고 투입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한국 사회에 이게 없는 노동조합 있잖아요. 방금도 노동조합이 절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사회파라고 하려면 사실은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배치하고 AI 배치하는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산업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도입하더라도 어느 영역에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거기만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노동을 배치하고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할지를 산업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틀이 없으면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이랑 협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협상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못해요. 지식이 있어야 하죠. 어디에 인간을 배치하고 어디에 AI랑 로봇을 배치할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야 자본가랑 만나서 협상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회는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노동조합도 사실은 그런 준비를 할 수 없는 노동조합.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대자동차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로봇화가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까지 지금 투입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한국이 AI 강국이 된다고 했을 때 무슨 AI죠? 다른 AI는 이미 다 미국이랑 중국한테 갖고 경쟁력이 없어요. 한국은 뭐 갖고 경쟁한다는 겁니까? 피지컬 AI. 아틀라스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쉽게 하느냐? 유럽에서는 쉽게 못하고 왜 우린 쉽게 하느냐? 이게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실현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 미래를 어떻게든 대비를 하고 조금이라도 구부리려면은 뒤늦게라도 제가 이제 사회파라고 부르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이게 그동안에 여러 흐름들이 있었어요.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뭐 혁명적 사회주의도 있고 아나키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뭐가 더 옳은지 뭐가 더 현실에 맞는 사상인지 고르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인간 역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 자본주의가 적당한 시점에 극복되지 못하고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막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가 진화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간다. 이러한 시나리오도 함께 붕괴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막스 후대의 이제 사회주의자였던 로자 룩셈부르크가 얘기한 유명한 제 얘기가 있죠.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그 중에서 사실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게 야만, 즉 문명 자체의 붕괴로 나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에 인류 문명 전체가 처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가 하는 행동이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책임진 정부가 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21세기의 다른 많은 정부들이 트럼프 정부처럼 뭐 아주 노골적인 독재의 야욕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인 정부들조차 자본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보여줄 수밖에 없는 행태를 트럼프 정부가 미리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정부에는 19세기 자본주의의 모습도 있고요. 20세기 자본주의의 모습도 있고요. 21세기 최첨단 자본주의의 모습도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관세 정책은 19세기 말에 미국 맥킨리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제국주의화되면서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감세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20세기 정책이에요. 트럼프의 뒤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국가자본주의적 세력, 팔란티어 재단이나 페이팔 마피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20대도 굉장히 좋아하는 피터 틸. 그리고 그 사람 친구 있죠?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무슨 카스트인가? 기술공화국 선언이라는 책 지은 사람. 그 성수동 가면은 그 사람들 무슨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 배후에 있어요. 온갖 자본주의 시대가 트럼프 안에 동시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죠? 자본주의를 운영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본주의의 모든 진화 과정에서 나왔던 대안들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조합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저는 반대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개혁이냐 혁명이냐 무슨 사회주의냐 아나키즘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치 트럼프가 이렇게 하듯이 자본주의 때문에 인류 문명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패배자로 평가받든 아니면은 뭐 스탈린처럼 악독하게 성공을 했든 그 모든 유산들을 마치 지금 현재에 동시에 있는 것처럼 조합을 해서 대안을 급조를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럽처럼 사회파의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니고 2000년대에 2010년대에 진보 세력이 자란 것도 아니지만 그 망한 모든 잔해들을 지금 당장 마치 지금 살아있는 무기처럼 조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AI 시대의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고 보거든요. 네. 무슨 뿌리를 찾고 계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널려있는 그 지식들 속에서 우리가 편집의 기술을 통해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 같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AI가 하는 일이고 인간이 이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 AI보다 더 잘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사회파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는 일은 과거식의 그런 운동권 노선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통을 다 종합을 해서 네. 국가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에서 했었던 정책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스탈린 하면 생각나는 거. 네. 스탈린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네요. 스탈린의 이 매력의 핵심을 모르고 계시네요. 네. 숙청. 스탈린이 했던 그 모든 망나니 같은 짓은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뭐죠? 네? 네. 그걸 이제 계획이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우리한테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나를 받아놓은 기후위기, 인구 돌봄 위기, 그리고 AI와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 이 모든 것에 맞서서 뭔가 인간적인 대안을 만들려면은 시장에 맡겨놔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주도하는 시장,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인데 시장 바깥에서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서 목표를 제시를 해야 돼요. 몇 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계획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시장이 말을 안 들으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비밀경찰을 보낸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시장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대체하는 공상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인구 돌봄 위기나 기후 위기나 AI 문제 등등의 사회 다수의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개입하는 거를 우리는 계획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미 한 적이 있다. 이 유산을 지금 살려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했었어요. 네. 저도 경험을 했고요. 경제개발 5개년 교회. 여기는 많은 분들이 그냥 역사책에서만 보신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실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AI 개발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뭘 해야 되냐? 민주적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국가사회주의와는 계보가 완전히 다른 걸 또 동원을 해야 돼요. 뭘까요? 민주적 사회주의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세력 중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움직여 봤던 세력이 있잖아요. 누구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남은 유일하게 인간다운 체제는 북유럽 국가들밖에 없어요. 북유럽 국가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회민주주의가 만든 거예요. 트럼프가 왜 그렇게 덴마크를 미워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미워하는 것들만 있는 나라잖아요. 더 민주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죠? 아예 훨씬 더 민주적이어서 국가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들.
네, 아나키스트들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는 도저히 화합될 수 없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조합해야 된다. 트럼프가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조합하듯이 지금 우리는 이들을 이 혈통도 다르고 계보도 다른 이 흐름들을 마치 서로 섞일 수 있는 것처럼 조합을 해서 사회파를 급조해야 된다. 네. 저는 이게 앞으로 10년을 앞둔 대안을 고민하는 세력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간이 언제나 몇 시나 됐죠? 8시.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 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저는 당분간 우리가 생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존이 문제예요.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인구 돌봄 위기, AI 로봇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존의 위험에 처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 좌파가 생존이랑 상관없을 때 좌파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좌파가 민중의 생존이랑 관계가 없을 때 사실 좌파는 필요가 없어요. 네. 2000년대, 2010년대 한국에 왜 100% 좌파 그런 진보정당이 힘을 발휘를 못하느냐, 지지를 못 받느냐,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필요가 없었죠? 다들 자본주의에 타서 어느 정도는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민주노동당 뭐 이런 애들이 심하게 하는 얘기 따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네. 생존이 문제가 안 되고 있었던.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불평등은 있었죠. 네. 하지만 생존 문제는 아니었어요. 생존 문제는 그 이전에 해결했거든요.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산층이 된 상태에서 2000년대, 2010년대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했습니다. 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한 채 이상씩은 마련하고 그랬어요. 네. 그 지금도 주식 투자하는 조합원들 엄청 많아요. 아마 최소한 40%는 될걸요. 제가 너무 작게 잡았나? 그런 상황에선 좌파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70년대, 80년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생존이 문제가 됐어요. 네. 현대자동차 조립공정에 아틀라스가 등장하는 순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갑자기 87년 이전으로 타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저는 이게 뭐 우리가 바라에서 온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좌파와 민중의 결합이 현실적으로 민중의 입장에서도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철저하게 사회운동 그리고 어떤 사회를 변혁하려는 운동은 이제 당분간 10년 이상 내다보면서 생존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AI 일자리 문제에 맞서서 생존하려는 사람들, 돌봄 결핍에 맞서서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후 재난에 맞서서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더 많을 겁니다. 가령 중간에 팬데믹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상수라고 하면은 최소한 요 세 개. 여기에 맞서서 민중의 생존을 도모해가는 와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사회파적 흐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성을 하거나 이제 재건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거에 민주노동당 때 정경섭이라는 아주 참신한 활동가가 과거 19세기, 20세기 초 그런 사회운동의 사례를 따서 민중의 집을 만들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해갖고 지금도 요 남아있는 민중의 집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어떻죠? 잘 되나요? 망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되죠? 이거랑 상관없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생존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네. 더군다나 유럽에서 막 민중해집 할 때는 TV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그럴 때예요. 여기 와야나 놀 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 거죠. 그런데 사회운동이 생존운동이 될 경우에 여기에 올 이유가 생긴다. 그 저는 이거 사실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외국의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아무튼 생존의 집이 돼야 된다. 그 1년 전에 나온 어떤 책에 주로 이제 기후 문제를 다룬 책이었는데 거기서 같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저자인데 민중의 집 얘기를 하면서 기후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도모할 공간으로 과거에 100년 전의 민중의 집 모델을 현대에 맞게 되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용어가 라이프 하우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라이프 하우스. 근데 그게 번역하면 뭐예요? 생존의 집이잖아요. 네. 생존 센터. 이런 걸 만들므로써 마치 70년대에 야학을 하고 그리고 공장에 막 노회찬 같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했던 거를 이제 우리는 이런 생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